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오늘 좋은 자리에 이렇게 강의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요즘 베리코스 베인이 되게 핫한데요. 처음에 그 좀 뭐 이렇게 최근에 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서 뭐가 좋은지 좀 그런 거 분석해 달라 그랬는데, 사실 뭐 결과들이 롱텀에서도 별로 차이 없이 나오고, 이게 사실은 그 어떤 저 의학적인 거 이외에 뭐 여러 가지 보험이라든지 다른 요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나름대로 이것저것 우리 선생님도 볼 수 있는 자료들 모았으니까 그냥 편하게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뭐 여러 가지 혼용되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저희가 이게 이제 아나토미컬한 텀이랑 펑셔널 텀들이 여러 가지 혼용이 많이 됩니다. 뭐 슈퍼피셜 베인, 딥 베인, 사페너스 베인, 베리코스 베인. 또 이것도 뭐 저희는 베리코스 베인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저희 이제 배울 때는 크로닉 비너스 인서피션시, 어떤 비너스 하이퍼텐션에 대한 것들, 또 그 통칭해서 또 크로닉 비너스 디지즈라는 표현도 쓰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혼재돼 있고, 또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또 크라이테리아를 보면 딥베인 트롬보시스까지 합쳐서 이것들도 여러 가지들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겉으로 보였을 때 저희가 요즘에 CAP 클래시피케이션 많이 씁니다. C0 없는 거, C1은 텔렌지아탁시아 조그마한 혈관들, C2는 블룩블룩한 거, C3는 부은 거, 그 다음에 C4는 피그멘테이션, 그 다음에 4, 5, 6는 이제 얼서를 가지고 분류하는데, 하여튼 이런 커뮤니케이션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고요.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강의 중에 이게 크로닉 비너스 인서피션시에 대한 정의조차 사실은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임팩트 제일 높은 데서 얘기하는 것들은 실제로 비너스 하이퍼텐션과 그에 동반된 증상들로 정의하고 있고요. 뭐 붓는다든지 스킨 체인지, 얼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피부과 책에서나 볼 법한 여러 가지 비너스 하이퍼텐션들의 그런 정의들이 있고, 이 크로닉 비너스 디지즈라는 표현이 좀 더 넓은 건데 여러 가지 혼용돼서 쓰이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런 거일 때는 우리가 의심을 합니다. 요거 C2, 그다음 C3, C4, 그다음 C5, C6 뭐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사실 외래에서 보는 환자들 이런 환자들이거든요. 이게 아프대요. 지도 나고 붓고 무겁고, 이게 뭐 또 허리도 아프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혼용되어 있는 환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뭐 이런 것들이 그런 비너스 하이퍼텐션에 대한 증상들이 없냐,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 외래에서 실제 이런 환자들을 접했을 때 되게 힘든 것들이 여러 가지 멀티플한 팩터들이 같이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게 우리는 그렇게 저기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첫 병원을 어디 가냐에 따라서 환자 진단이 붙여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첫 병원 허리병원 가면 허리 진단이 붙어지고, 첫 병원 정맥 가면 정맥 붙어지고, 정형외과 가면 정형외과, 하여튼 그런 지금 멀티플한 팩터들이 고려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크로닉 비너스 디지즈를 봤을 때 인시던스는 굉장히 차이 나는데 뭐 많은데 한 80%까지 제너럴 파퓰레이션에서 보고하는 거 있고요. 이건 그런 어떤 리플럭스 심텀이 있는데 그런 환자들을 보면 사실은 뭐 조그만한 혈관들은 굉장히 많은 것에서 있고, 되게 크로닉 비너스 인서피션시, 그다음에 그 초음파상으로 진단되는 환자들에 있어서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한 3분의 1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은 C1, C2 정도밖에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간단하게 보면 주로 이 비너스 밸브가 문제잖아요. 되게 이제 아래로 갈수록 프레셔가 낮은데 그걸 심장까지 끌어올리려면 머슬을 짜든가 베인에서 이제 체크 밸브로 쭉 올려줘야 되는데 이게 고장이 난 것들이고, 뭐 아시다시피 우리 딥베인, 아터리와 이름이 똑같은 딥베인들이 쭉 있는데, 우리 겉에 있는 머슬 아래쪽에, 머슬 위쪽에 있는 것들을 짜주려면 그레이스 사페너스 베인이나 레스 사페너스 베인에서 요거를 이제 밸브나 퍼포레이터 베인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것들이 고장나면 못 올라가서 밑에서 이제 컨제션이 일어나는 것들. 그래서 주로 그 밸브가 고장나는 것을 리플럭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재반 증상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비너스 인골지먼트라든지, 그다음 이제 인플라마토리 리액션들이 진행돼서 주로 우리 피 자체가 안티트롬보틱, 그다음에 이제 그로스 이니비팅 어떤 그런 작용들이 있는데, 이제 리버설한 리플럭스 플로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사이토카인이나 이제 월의 여러 가지 반응들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주로 리플럭스 리액션들이 일어납니다. 리플럭스라 그러고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딥베인 트롬보스가 막히는 경우가 있고요. 이것들이 합쳐져서 이제 비너스 하이퍼텐션 일어나고, 또 거기에 세컨더리 인플라메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비너스 인서피션시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처음에는 부을 거고요.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이제 운드가 생겼을 때 이제 스킨 체인 피그멘테이션이 일어날 거고요. 이제 그 비너스 얼서들이 힐링이 안 되는 그런 비셔스 사이클을 돌게 됩니다. 주로 그 프라이머리 그 밸브나 베리코스 베인 원인에 생긴 것들을 프라이머리라 그러고 세컨더리는 뭐 딥베인 트롬보스는 세컨더리 포스트 스럼보틱 신드롬 그러죠. 이제 그런 PTS나 여러 가지 머슬이나 다른 환자의 여러 컨디션들에 한 걸 세컨더리라 그러고 그다음에 컨제니탈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C1, C2, 뭐 3, 4, 5, 6 하여튼 이게 환자를 보다 보면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걸 분류하는 작업들 특히 뭐 그 아테리얼 얼서랑 비너스 얼서 감별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뭐 이게 말레올라 기준으로 어디 미디얼이 생겼냐 아테리얼이 생겼냐 그런 거 저희가 뭐 이렇게 외우고 공부했던 기억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너스 디지즈에 있어서는 이게 아나토미컬하게 있냐 리플럭스 디지즈드 베인이 어디 있느냐 이제 헤모다이나믹하게 그게 얼마나 리플럭스가 심하냐를 플라즈모그래피로 이제 흐름을 좀 보기도 했고 이제 임상적으로 과연 이게 임상적으로 얼마나 증상을 나타내는 것인가 펑셔널하게 환자가 얼마나 힘든 것인가 하여튼 이런 걸 종합해서 저희가 어세스를 하는 거고요. 그러나 뭐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초음파 많이 보니까 리플럭스 자체를 요즘 초음파로 거의 진단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CAP 이게 과연 어떤 증상인지 그다음에 에티올로지가 어딘지 어떤 혈관이 그런지에 대한 CAP 요즘 대부분 커뮤니케이션은 저희가 CAP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VCS 스코어 이런 앞페인이라든지 이데마 뭐 피그멘테이션 정도 같은 거를 스코어링 해가지고 실제로 환자가 임상적으로 힘든 정도를 VCS 스코어로 매기고 이게 여러 가지 저희 뭐 논문을 보거나 환자를 볼 때 엔드포인트로 많이 사용하는 스코어들입니다. 그 리플럭스를 진단을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환자 눕혔다가 일어세웠다. 이제 어느 혈관이 인골지되고 튀어나왔냐 잘 찾아가지고 아 이거는 위쪽에 사페노 피모럴 정션이구나. 이건 파미티알 정션이구나. 아니 이건 켈페 퍼포레이터구나.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네, 하여튼 그렇고 그래 요즘에는 주로 이제 리플럭스를 초음파에 진단하게 됩니다. 환자 뭐 트렌델렌버그를 하거나 아니면 디지털 컴프레션을 해가지고 0.5초 기준인데 하여튼 이것도 뭐 쉽지는 않은데 데피니트한 경우는 1초, 2초까지 늘어나는 경우는 진단이 쉬운데 이게 0.5초는 이렇게 잘하면 그냥 만들어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요즘 초음파 진단에서 많이 하고 아 제가 이런 얘기하면 보통 되게 재밌어하는데 여기 별로 재밌어하시는 분들은 없나 봐요, 그렇죠? 저희 이제 정맥학회 나가서 0.5초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다들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반응이 좀 안 좋네요, 그렇죠? 하여튼 그 저희가 이제 크로닉 비너스 인서피션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가이드라인에서도 그렇고 최근 나오는 거에서도 처음에 진단이 아니라 이제 컨저버티브 매니지먼트가 먼저거든요. 진단보다도 먼저 할 수 있는 게 스타킹 신기가 먼저예요. 그래서 여기서 반응이 있으면 사실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반응이 없는 경우에 저희가 주로 초음파를 봐서 이게 슈퍼피셜 리플럭스인지 아니면 딥베인이 의심되는지를 찾아서 딥베인이면 뭐 그 딥베인 자체가 요즘 리플럭스가 생겨서 생기는 문제들도 많이 있지만 그 크로닉 딥베인 인서피션시들이 많이 요즘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어퍼 레벨, 일리악 레벨에 요즘 메이서너 신드롬이나 그런 거 있는 경우는 좀 요즘 코렉션이 인터벤션으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해줬을 때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딥베인을 좀 감별하라고 이제 슈퍼피셜 리플럭스와 딥베인 리플럭스를 좀 감별해서 진단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요 제일 최근에 나온 게 2022년 유럽 가이드라인인데요.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인프라인규이날 좀 아래쪽 레벨일 때는 해서 이렇게 처리하고 위쪽 하이 레벨일 때는 좀 딥베인에 가는 것들을 더 어세스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컨저버티브하게 주로 비너스 인서피시 심텀일 때는 우리 주로 요즘 스타킹 나온 게 주로 20mm 머큐리 정도거든요. 그런 스타킹을 레커멘하고 좀 림프 이데마나 크로닉 이데마일 때는 한 30 머큐리 이상에 대한 좀 강한 스타킹을 레커멘해서 이게 펄스 초이스입니다. 그리고 인터벤션은 우리가 메인 그레이스 아페너스 베인, 파미스 아페너스 리플럭스가 있는 경우는 메인을 처리해야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제가 여기에 대한 소개들은 좀 뭐 나중에 드릴 텐데 그 가이드라인에서는 어쨌든 최근까지 그 엔도비너스 서멀 어블리전 연로하는 거 우리 레이저라든지 RF라든지 그게 아직까지는 좀 에비던스 레벨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그만 한 거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메인이 아니라 이제 가지에서 좀 그런 거는 지켜보기도 하고 스크래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타킹을 신기거나 그래서 여기 가지에 사실 스크래로 하는 거는 이건 리커도 많이 되고 좀 많이 권해지지는 않고요. 좀 밖에 개업가에서는 많이 하지만 주로 하는 것들이 메인 그레이스 사페너스 메인 레서 사페너스 베인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전에는 무식하게 스트리퍼 넣어서 쫙 잡아당기고 했는데 요즘 여기 꼬챙이 집어넣어서 이거를 열로 지지든지 딴 걸로 지지든지 하여튼 그런 방법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치료가 1세대는 수술하던 거 2세대는 열로 지지던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레이저로도 지지고 그다음에 고주파 RF로도 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3세대 넌 서멀 넌 투미넌트 나오고 있고 주로 요즘 베나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요 스크래링 에이전트를 그레이스 아피너스 베인에 집어넣는 베나실 많이 하고 있고 요 베나실 자체가 그 이리터빌리티가 되게 많아서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또 나온 게 클라리베인 이제 그 스크래링 에이전트도 좀 넣고 그다음에 꼬챙이로 이렇게 돌리면서 좀 인저리도 주고 그래서 아무나 스크래링 에이전트 용량을 좀 줄여서 하는 그런 것들도 하여튼 1, 2, 3, 4세대 근데 뭐 결과가 쭉 뒤로 갈수록 좋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하여튼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저희가 잘 보고 선별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로 1세대는 뭐 확실히 했는데 어쨌든 너브 인저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2세대는 아무래도 3세대보다는 그 롱텀 페이턴시는 아직까지 저희가 한 5년까지 나와 있는데 좀 나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레이저나 RF로 지지고 그러나 이거는 주위에 서멀 인저리를 주기 때문에 세데이션이나 마취를 조금 더 해야 되고 그다음에 투메슨트라고 주위 이렇게 그 신경 손상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3세대로 올수록 그 주위 인저리를 별로 안 주기 때문에 그 스크래링 에이전트를 줄 수 있고 그래서 페인이라든지 프로시저가 좀 더 간단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RF입니다. RF 이제 저 펑처해가지고 와이어 올리고 시스 올리고 이제 올려가지고 저기 투메슨트 넣고 지지고 뭐 이거는 간단한 세데이션으로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혈관 주위에 투메슨트 넣어가지고 이렇게 좀 그 주위에 너브 인저리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목화 이게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 끝에 이렇게 와이어가 돌면서 이제 그 스크래링 에이전트랑 같이 월 인저리를 줘서 이제 월이 다치는 그런 걸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거 클라리베인 요즘 그것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에 클라리베인이고 이제 위에 있던 게 서멀 이제 RF라든지 레이저. 그래서 뭐 아무래도 이제 위쪽으로 갈수록 롱텀 페이턴신 좀 좋은 거로 되어 있지만 환자가 느끼는 페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아래쪽으로 갈수록 좀 좋은 거로 되어 있고 위에는 투메슨트라든지 세데이션이 좀 필요하고 너브 인저리는 위쪽이 조금 더 많은 거죠. 그래서 하여튼 요거는 환자를 보면서 잘 저희가 감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타를 보면 그 GSV 클로저는 당연히 연로하는 것들이 좀 나은 거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환자가 느끼는 만족감은 3세대가 좀 나은 거로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GSV고 그 SSV 레서 사페너스 베인의 그 페이턴시를 봐도 연로하는 것들 수술하는 것들이 좀 나은 거로 그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이거는 그 아나토미컬하게 이게 완전히 다치는 거 오클루전이랑 환자 페인이랑 봤을 때 이것도 이제 롱텀하게 봤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 RF나 그 2세대가 좀 나은 거로 되어 있지만 어쨌든 페인이나 이런 거는 3세대가 좀 낮고 그러나 최근에 그 나오고 있는 베나실 이런 거는 5년 페이턴신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거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은 이 베리코스 베인이 지금 정부에서도 이게 너무 지금 과하게 좀 그 시술되고 있는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도 모으고 있고 아마 요거에 대해서 정부 방침이 좀 결정돼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제가 환자들한테도 얘기하는데 이게
프라이머리 내과 디지즈고 프라이머리 컨저버티브 디지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사소한 것들인데 환자한테 설명하고 좀 이런 라이프 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너무 베리코스 베인이 시술에 치중되어 있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선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앞으로 베리코스 베인의 리서치라든지 치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도 그 로컬라이즈드 어블레이션은 되게 환자 중심으로 로컬라이즈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무자비하게 태우는 것들은 좀 줄어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뉴트리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플라메이션을 줄이려는 노력들, 메디케이션, 그 다음에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 뭐 이쪽으로 좀 갈 것 같고 지금 최근 보고들도 다 오른쪽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환자들을 보면서 하지불편감 환자들 되게 힘들거든요. 뭐 7, 80 할아버지 할머니들 오면 다 아파요. 아픈 데가 없어요. 허리 아프면 허리 아프대고 뭐 다리 부었냐면 부었대고 아프대면 싫어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이 꾀병이 아니라 이 많은 것들이 같이 여러 가지 원인들이 같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내과적인 질환 맞고요. 뭐 심장 안 좀 붙잖아요. 그래서 꼬치꼬치 캐물어 봐야 돼요. 혈압약 어떤지, 혈압약 바꿨는지 그렇죠. 그리고 아터리, 베인, 너브, 그다음에 뉴로머스큘라.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요즘 정맥 질환을 보고 저희가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 사실은 이거 다 에이징 프로세스거든요. 아까 전에도 봤다시피 그 어느 정도 이상 나이가 되면 그 크로닉 비너스 디지즈는 다 생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리플럭스가 동반돼 있는지 내 삶에 있어서 얼마나 얘가 방해를 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 클리니션들이 이게 에이징 프로세스라는 생각을 좀 갖고 환자를 보는 작업들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네, 좀 강의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베인이 뭐 하나 잘못된 베인이 그 캘페만 딱 있는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딥베인부터 시작해서.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좀 종합적인 게 필요하고요. 하여튼 리플럭스보다 중요한 거는 증상이고요. 증상보다 중요한 거는 환자 컨디션. 제가 저기 우리 동네에서 베리코스 베인 수술 안 하기로 유명해가지고요. 저는 한 70 오면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또 수술. 왜냐하면 해도 별로 안 좋아져요. 계속 아프다 그러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환자를 좀 종합적인 작업들이 필요하고 특별히 운동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추징 와이즐리 우리 현명한 선택 한림원에서 하는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증상이 없거나 이제 그 사피런스 베인 리플럭스가 없는 하지정맥에서 심습 치료를 먼저 하는 것들은 좀 자제하자라고 저희가 사실은 이게 벌써 2년 전에 나오고 있고 근데 뭐 아직 그러나 밖에 저희 뭐 실제 임상에서는 이게 뭐 돈도 되고 그래서 많이 지금 과잉해서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선생님들 환자 보실 때 이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이쪽으로 좀 저희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